네,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212페이지 시장 실패라는 말이 나오네요.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나와 있죠.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 안 되는 게 시장 실패예요.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이 있는데, 자, 그 박스에 보면 뭐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놨죠. 자, 오른쪽 볼게요. 자, 줄칩니다. 불안정 경쟁, 양가로 2번에 외부 효과, 3번에 공공재. 줄치고 있나요? 네, 오른쪽에 거기 보면 비경합성, 비배제성.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네, 전부 다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불안정 경쟁 볼게요. 자, 불안정 경쟁은, 자,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경쟁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거는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이 돼야 돼. 근데 그게 뭐라고 돼? 불완전 경쟁이라고 돼 있죠. 그럼 경쟁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하지. 시장이 실패하죠. 그래서 불안정 경쟁이라는 거는, 야, 나 말고는 아무도 팔지 마. 나 혼자 다 팔아야 돼. 독점이죠. 야, 우리끼리만 팔 거야. 우리 한 서너 명만 팔 거야. 이런 걸 과점이라 그래요. 독점은 공급자가 혼자, 과점은 공급자가 소수, 이런 거예요. 몰라도 돼. 그냥 불안정 경쟁 그러면 시장 실패예요. 자, 그 밑에 보면 규모의 경제라고 돼 있나요? 줄 치세요.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산업 줄 칩니다.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 규모가 커지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잖아요. 규모의 경제는 이런 거예요. 자, 배추 한 포기 사러 가면 1,000원이야. 근데 배추를 100포기 사면 한 포기에 500원에 살 수가 있어. 규모가 커지니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왜 백종원 같은 사람이 국회에 나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막 한 소리 듣고 하는 이유가 규모의 경제를 뭐라 하기요. 뭐 백종원이가 또 대답을, 백종원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규모의 경제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당연히 시장 물릴 수도 있거든. 자기가.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백종원 좋아합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상당한 내공이 있는 사람이죠. 네. 자,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더라. 아시겠죠?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일 큰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면. 한 개 살 때는 1,000원에 주던데 100개 사러 가니까 5,000원에 주더라. 500원에 주더라. 이런 게 규모의 경제거든.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큰 놈 혼자만 남는다. 이거를 자연 독점이라 그래.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자연 독점이 일어나요. 그런 말이 뭐 없으면 자연 독점 있죠? 있죠. 그런 거 줄 하나 쳐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외부 효과는 좀 이따 별도로 해야 되고요. 자, 공공재 보세요.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얘기해요. 비경합성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툴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같이 쓰자. 우리 사이좋게 같이 써. 공동 소비를 얘기하거든요.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안 싸워도 돼. 자, 그 다음 비배제성 보이세요? 비배제성은 무임승차예요. 돈을 안 내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죠. 학교에 왔는데 대학생이 있잖아요. 학교를 1년에 학교를 열흘밖에 안 나와. 에이, 1년 동안 열심히 숙제하고 다 했어. 에이, 무임승차야 얘는. 무슨 말 알겠어요? 시장 실패해버립니다. 공정한 경쟁이 안 되죠. 그렇단 말이다. 그러니까 무임승차라든지 비경합성은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공정한 경쟁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도 안 했지만 외부 효과도 왜 시장 실패냐면요. 외부 효과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익도 주고 손해도 주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요, 안 줘요?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하지. 공정하지가 않잖아. 내가 이분한테 피해를 줬으면 내가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그죠? 근데 안 해도 된다니까, 이게 외부 효과라니까. 그럼 나는 더 해버리지. 어디 가가지고 한번 고성방가를 막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도 안 뭐라네. 아무도 안 뭐라는 거야. 더 부르고 다니죠, 이제. 더 부르고 다니잖아요. 외부 효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공정하지가 않잖아.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 그러면 시장 실패해요. 잘한 일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잘한 일을 했어. 상을 줘야 되거든. 상을 안 주네. 아무런 보상이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 안 하지, 이제. 안 하죠. 시장 실패라니까. 그게 외부 효과예요. 자, 그럼 공공재 계속 봅니다. 그럼 공공재라는 것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이런 물건은 안 만들죠. 만들질 않겠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번 별표예요. 공공재는 반드시 필요하나, 줄칩니다. 공공재를 시장 원리에 맡기면 과소 생산한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만들어요. 적게 만든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런 말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 참고로 알면 되는데 시험에 지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수익자 부담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 수익자 부담이 뭔 것 같아요? 이익을 본 사람은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게 수익자 부담이잖아. 내가 수익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걸 내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게 공공재란 말이야. 아까 무임승차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한단 말이야. 공공재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맡기면 안 만들지. 그래서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만들어줘요. 공공재 대표적인 게 도로, 국방, 치안 이런 거거든요. 자, 넘깁니다. 자,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정보의 비대칭. 자, 대칭이라는 걸 뭐냐면 이게 균형이거든요. 대칭이 균형이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이쪽으로도 안 기울고 저쪽으로도 안 기우는 게 대칭이잖아요. 그럼 비대칭은 기울었다는 얘기지. 공정해, 안 공정해? 시장 실패하지. 시장 실패하지. 당연하지. 그럼 이 정보의 비대칭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인 거예요. 자, 도덕적 해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거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 말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요, 도덕적 해이에 빠져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이번 LH 사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다. 걔들은 내부자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정보의 비대칭이거든요. 그 사람들 도덕적 해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투기 같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죠. 어떤 회사의 임원이야, 임원. 이 사람은 이번에 우리 회사가 외자를 유치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 외자 유치. 여러분들 몰라.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외자 유치가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삼성에 있는 임원급들은 알 수 있죠. 이 정보의 비대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처남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회사 주식 사. 곧 엄청 오를 거야. 이런 게 다 도덕적 해인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라는 일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정보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역선택이라 그래요. 역선택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다. 왜? 정보가 부족하거든. 그게 역선택의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과 관계이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한다. 됐어요? 오케이. 우리가 중고차 사러 갔을 때 역선택이 많이 일어나요. 이 중고차에 대한 내용 우리 모르거든요. 중고차 파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차는 사면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정보가 없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역선택이에요. 아시겠죠? 보험회사도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암 환자야. 이 사람 암 환자야. 근데 보험회사 이 사람이 암이 걸린 적이 있는지를 몰라. 알았으면 보험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모르다 보니까 받아준 거예요. 선택하면 안 될 거를 선택했죠. 역선택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런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고지의무를 하고 있죠. 귀하는 지난 5년 동안 암에 대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엄청나게 위험한 오토바이를 끌고 도로를 질주하는 적이 있습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시장 실패 원인만 아시면 됩니다. 시장 실패 제가 줄쳐드린 거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가 한번 보자. 시장 실패의 원인 아닌 거. 시장 실패라는 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잘 일어나는 걸 완전 경쟁이라 그래. 완전 경쟁은 뭐야? 완전 경쟁 들어본 적 있나요? 정보가 대칭이라고 그랬죠. 아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없어. 다 똑같이 알아. 그걸 정보의 대칭이라고 그러잖아.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독점이 아니고. 그거 완전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거 대표적인 게 완전 경쟁이야. 완전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완전 경쟁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완전 경쟁을 나타내는 말, 상품의 동질성. 상품의 동질성은 완전 경쟁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라 볼 수 있거든요.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대칭, 정보의 대칭. 이런 말들은 완전 경쟁을 나타냅니다. 그럼 동질성이라는 거는요, 대체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동질성은 대체가 되는 거죠. 대체성이죠. 그럼 비대체성은요, 시장 실패예요. 비대체성은 시장 실패예요. 그게 개별성이거든. 개별성은 불완전이야. 개별성은 불완전이라고. 불완전 경쟁을 얘기해. 자, 그 다음 이거 알아두세요. 시장 실패 원인 봤어요. 원인 아닌 거 봤고. 자, 그 다음 215페이지.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는 어떻게 한다? 개입하죠. 이제 개입합니다.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개입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개입할까? 야, 너 시장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 너가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네. 내가 직접 들어갈게. 내가 직접 갈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살게. 내가 직접 살게. 가지고 5,000원에 살게. 내가 팔게. 내가 10,000원에 팔게. 이게 직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직접 사고 파는 역할을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직접 개입 나오면 정부가 사고 파는 역할을 한다. 그럼 사고 판다는 게 뭐예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 개입. 내가 직접 팔 걷어 붙이고 있잖아.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직접 살게. 토지은행. 정부가 토지를 사. 내가 직접 사가지고 개발 싹 해줄게. 공영개발이에요. 수용해가지고 싹 개발해가지고 팔아요. 외울 게 아니야. 의미만 알면. 공공임대주택. 내가 지어줄게. 공공임대주택. 다 직접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요, 사잖아요. 정부가 사들이잖아요. 직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만들어주잖아요. 직접 개입이에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일단 큰 흐름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매 있죠. 선매. 매. 사들인다는 얘기잖아. 직접 개입이지. 정부가 개발한대. 도시 개발. 정부가 해준다는 얘기거든. 직접 개입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큰 흐름을 딱 일단 잡아도, 그리고 나서 그런 논리가 적용이 안 되는 제목을 보면 별도로 기억해 두면 돼요. 자, 직접 개입 한번 보세요. 사례 안 어려워요. 자, 직접 개입. 우리 교재 215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직접 개입.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시장에 대한 불신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수요 공급량을 통제한다. 즉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격 통제술을 하나 쳐볼까요? 가격도 정부가 막 규제를 해버려. 가격을. 우리가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자를 직접 하겠다는 얘기는 가격도 규제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전부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토지은행, 공영개발, 토지 수용, 선매, 도시개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다 직접 개입이지. 뭐 여기서 어려운 거 있어? 없죠? 그 글자 보면 알 수 있겠어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럼 안 외워도 되죠. 안 외워도 되죠. 자, 그럼 이제 간접 개입 한번 볼게요. 간접 개입은 뭐냐면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정부가 시장을 조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가 나름대로 해봐봐. 너가 수요 공급을 이렇게 해봐봐. 하지만 조금 부족하면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간접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은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면요, 세금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세금. 제가 좀 체크해 드릴게요. 세금을 가지고 감면을 해준다든지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건 간접 개입이에요. 은행에다 야 대출 좀 해주지 마라, 대출 좀 많이 해줘라, 이렇게 금융을 가지고 개입할 수도 있거든요.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정부가 땅을 사고 팔고 이런 거 아니고, 세금이나 금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간접 개입이죠.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이다. 부담금을 부과해버리는 겁니다. 야, 너 환경오염 너무 심하게 하지 않냐, 너? 환경오염 부담금. 만약 재개발 하잖아요. 재개발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시켜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너희가 알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시켜버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간접 개입 보세요. 간접 개입. 그래서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은. 그리고 그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자, 예를 봅니다. 세금 동그라미 하세요. 세금. 그리고 부담금 보이세요? 부담금은 이제 줄치고 별표하라고 그랬죠. 부담금은 간접 개입이에요. 부담금은 간접 개입이에요. 부담금은 간접 개입. 중요해요. 그리고 금융. 이 금융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LTV, DTI 같은 거야. 대출과 관계 있잖아요. 그죠? LTV, DTI는 대출과 관계 있거든. 그럼 LTV를 규제하겠다, LTV를 완화해 주겠다, 이게 다 간접 개입입니다. 정부가 많이 하죠.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LTV 규제안이 완화하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간접 개입입니다. 자, 금융 그러면 LTV, DTI를 여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융, 그 다음에 뭐 토지 행정상의 지원 이런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번에 토지용 규제죠. 규제는 뭐냐면요, 법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개발하지 마, 여기는 5층 이상 짓지 마,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야, 여기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이야, 이런 식으로 법으로 가지고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용 규제에서 첫 번째 기억할 거는 법률적 수단이다. 법률적.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거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놓고 있죠. 맞아요. 이걸 지역지구제라 그러죠. 지역지구제. 보입니까? 별표해야 됩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법률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건축할 때 허가받고 해야 되죠. 인허가 같은 건축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돼. 인허가 이용 규제예요. 좋아요. 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다.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수단이에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뭔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맞아요. 그럼 아까 시장 실패 원인이 있었지? 그 시장 실패 원인은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 그래도 됩니까? 시장이 실패하면 개입하니까. 시장 실패 원인이 곧 개입 원인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얘기했어 안 했어?
또 안 해달라고 그러지. 했단 말이야. 중요하다니까. 말을 바꿔서 내지만,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212페이지에 밑에 박스에 시장 실패 원인 해가지고 그 표안에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놨죠. 그럼 시장 실패 원인 밑에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니까 불안정 경쟁은 시장 실패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이기도 하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근데 질문해 볼게요. 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입니까? 수단입니까? 그렇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 안에 5개 지문 안에 개발 부담금 부과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이 아니고 수단이다. 수단. 구별해야 됩니다. 부담금은 수단이다. 수단. 212페이지 2번 한번 봐보세요. 네. 212페이지 2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근거가 이유잖아요. 1번 토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부동산 투기 개입 근거가 되지. 투기라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니까. 3번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사회 목표를 위해서 개입한다고 그랬잖아. 난개발이 한 기반시설 부족. 이게 공공재 같은 게 부족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직접 지어줘. 5번 개발 부담금 부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은근히 어렵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은근히 어렵다. 그럼 개발 부담금 부과는 개입 수단이다. 수단. 은근히 어려워. 은근히 어려워. 왜 어려우냐? 다 들어본 것 같거든. 근데 이거를 원인과 수단으로 구별해서 공부해두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말인 줄 알아요. 답 없네 이러고 있다. 짧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넘깁니다. 시장 개입 방법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 216페이지에 그 핵심 정리인데요. 핵심 정리 찾았어요? 별표하세요. 별표 한 3개 하세요. 216페이지. 네. 거기 보면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미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 있거든요. 자, 기억해 두세요. 그거. 개발권 양도제, 공환지세,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이게 다 폐지됐어요. 옛날 종토세라고 있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있죠. 종합토지세는 없어요. 그래서 이 5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잘 기억해 둡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이상한 글자 적어서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5개 정도는 기억해 두라고요. 기억해 두세요. 공환지가 뭐예요? 응?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를 공환지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이 공환지세예요. 그게 공환지세. 현재 우리나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안 한다. 자, 216페이지입니다. 토지은행제도입니다. 자, 토지은행제도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두세요. 그럼 토지은행제도에서 어떤 게 시험에 나올까?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토지은행제도 일단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토지은행제도는 토지비축제도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딱 만들어봐. 자, 토지비축이라는 거는 지금 쓰는 걸까? 나중에 쓰는 걸까?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정부가 지금 쓸 것도 아닌데 미리 사들였단 말이야. 사들였으면 이걸 뭐 장부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울산시 무슨 동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다. 뭐 장부에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 요즘 그 토지주택공사 아시겠어요? 거기서 토지를 미리 사들여요. 사들여가지고 장부에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연의 일이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 본연의 일이 있거든. 걔들은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거기다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이런 일을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연의 업무야. 그걸 고유 계정이라 그래. 근데 토지를 사들이는 이런 토지 비축은 별도 계정으로 적어요. 어디에 적는다고요?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토지은행 제도에 기억해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현재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디서 하고 있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적어놔라고 그랬죠. 별도 계정으로 운영한다고요. 별도 계정. 별도 계정. 고유 계정 그러면 안 돼. 고유 계정 그러면 안 돼. 별도 계정으로 운영. 그럼 토지 비축 제도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뜻은 알았죠? 그럼 이런 토지 비축 제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토지 비축 제도라는 거는 미리 사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만약 정부가 이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딱 개발하기 그 앞에 직전에 땅을 사러 간다 그래 보자. 그러면 땅값이 벌써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소문이 벌써 다 나가지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토지를 사들일 수도 있고요.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뭐 시험에 나오면 누가 모르겠노? 그런 건 기억하지 말고, 이 토지 비축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뭐냐면 강제로 못 사요. 토지 비축 제도는 수용 방식이 아니야. 수용 방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은 땅 주인이 팔기 싫으면 강제로 못 사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수용하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사유권 침해가 크다 작다, 그거 기억해놔야 돼. 그 장점에 보면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되므로 수용 제도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다. 그리고 니은에 보면 제가 아까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D급 보세요. D급 별표합니다.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해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거는요, 정부가 매각하는 입장에 서면 이게 가능해요. 정부가 직접 팔잖아요. 그럼 자기가 매각 가격을 가지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매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해. 그럼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사들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의 환수가 가능해요. 환지 있죠, 환지. 환지는 개발을 해가지고 파는 겁니까? 원 소유자들에게 재분배해 주는 겁니까? 재분배해 주는 거야. 파는 게 아니야. 그럼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 환수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단 말이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팔면은 개발이익 환수가 쉬워요. 자, 공영개발 있죠. 공영개발을 정부가 수용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거예요. 매각해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공영개발은 개발이익 환수가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아시겠어요? 정부가 이렇게 직접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가 쉽다. 토지은행, 공영개발 이런 것들은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하다. 환지는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단점 볼게요. 단점. 일단 정부가 사들이죠. 토지를. 정부가 사들인다는 것은 전부 다 재정적 부담이 커요. 사들인다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그럼 우리 수용 있죠? 공영개발. 정부가 사들이죠?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토지은행 사들이죠?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환지는 사들입니까? 재정적 부담이 작습니다. 오케이? 네. 자기가 국가가 사들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게 공영개발이에요. 속도가 엄청 빠르지. 그러니까 환지보다 쥐 돈으로 지가 다 해버리니까. 근데 다른 사람 동의받아 해야 되는 게 환지잖아. 늦지. 외울 게 아니야. 이게 다 외울 게 아니라고. 자꾸 외우려고 그러는 게 힘들어.
자, 단점 또 보면 재정적 부담이 크다. 자, 니은 볼까요? 자, 이 토지 비축제도는 지금 사용할 거다, 나중에 사용할 거다. 그리고 관리 문제가 뒤따르죠. 잡초가 무성해진다든지, 쓰레기가 막 방치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관리의 문제가 뒤따르잖아. 외울 거 하나도 없네. 외울 게 뭐가 있노, 이게 지금. 정부가 가지고 땅을 막 사들이네? 그럼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막 땅을 사들인다, 지금. 미리. 투기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디귿에 보세요.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유발하여 정부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좀 체크. 됐어요? 그러면 토지은행은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이용 규제다? 정부가 지금 사들이고 있잖아. 직접 개입, 조금 전에 했어요. 직접 개입 정부가 산다니까, 지금. 직접 개입이야. 됐습니까? 정부가 정부미 사들이죠. 쌀 사들이잖아요. 정부가 배추도 사들이죠. 정부 다 사고 있어 지금. 국가는 배추도 사들이고 다 비축을 해놓는단 말이야. 무슨 개입입니까? 직접 개입이야. 배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고. 그 나중에 쌀이 흉년이 돼. 그럼 팔잖아. 그치? 그 직접 개입이라고. 토지 사들인다고 지금. 나중에 쓰려고. 필요할 때 판다고 개발해가지고. 아니면 자기들 직접 쓰든지 정부가 직접 쓰든지 아니면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든지 그게 직접 개입이라고요. 사고 판다고 정부가 직접. 자, 217페이지. 자, 공영개발 사업이라고 나오네요. 별표입니다. 공영개발. 자, 공영개발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 의의 보세요. 개발 지역을 전량 매수하여, 매수 동그라미. 이때 수용해요. 수용. 그럼 이제 수용이란 말이 있네? 네. 수용합니다. 매수 방식을 수용으로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개발해. 개발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분양해요. 분양은 동그라미하고 별표야. 분양 위에 매각 이렇게 적었어요. 팔아버린다는 거죠. 니은의 수용 동그라미 하고요. 수용 별표입니다. 자, 그래서 공영개발에서 기억해야 될 두 단어. 수용, 분양이야. 수용, 분양이야. 수용과 분양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장단점 볼게요. 장단점.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아까 제가 개발이익의 환수가 용이하다고 그랬죠. 직접 파니까, 매각하니까 개발이익의 환수가 용이하지. 디귿, 신속해. 국가 돈으로 사들여가지고 개발해서 팔아버리니까 신속해. 단점 볼까요? 재정적 부담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 사가고 다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재정적 부담이 크지. 자, 보상해줄 때 수용은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만한 보상이 잘 될까? 안 되지. 땅 주인은 더 받으려고 그러지.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야. 민원. 이 외울 게 뭐가 있노? 없어. 그럼 공영개발 나오면 수용, 분양, 매각은 꼭 기억하고요. 개발이익의 환수가 가능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줄도 치지 마라. 줄도 치지 마라. 책만 복잡해진다. 또 책만 복잡해져. 자, 넘겨보세요. 환지 나오죠? 환지. 자, 환지 옆에 신개발이라는 거 줄지 있어요. 재개발 아니에요. 작년 문제예요. 환지 신개발이에요. 신개발. 환지는 뭐냐면 원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개발해 주는 거예요. 구획 정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원 땅 주인들에게 되돌려 준다. 이게 환지입니다. 그래서 환지는 재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재분배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재분배야. 자, 그럼 보세요.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막 삐뚤삐뚤한 거예요. 이렇게 막 길도 엉망이고 정비가 안 돼가지고 엉망진창이야 지금. 응? 그러니까 평당 땅값이 100만 원밖에 안 해. 여기가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나타나 이런 토지를 지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멋지게 만들어주거든. 바둑판처럼.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게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죠. 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효율성과 관계 있어요. 토지 이용 효율성 높이는 거야. 토지 이용 효율성 높인다고. 그러니까 밑에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겠죠? 비용이 들잖아요. 야, 그러면, 야, 이만큼 우리 이 토지는 비용으로 쓰자. 이 토지는 비용으로 충당하자. 이 토지만큼은. 그럼 이런 토지를 뭐라 부른다? 채비지. 채비지. 그럼 이 토지만큼은 비용으로 충당해버리니까 이만큼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분배 줄 때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토지가 줄어들잖아요. 그걸 간보한다 그래, 간보. 오케이? 권리 축소야. 그래서 환지는 권리 축소고요. 아까 공영개발은요, 권리 소멸이에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권리 소멸이다. 분양은. 그 공영개발은 권리 소멸. 환지는 권리 축소.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원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평당 500을 올라버리는 거야, 이게. 땅값이 올랐지? 그럼 이 이익은 누가 나눠 갖는 거예요? 개발자와 토지 조인이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익을. 그런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민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온다. 만족도가 높다. 지주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채비지는 재분배할까, 매각할까? 얘는 매각해버려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얘는 매각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채비지는 매각해버립니다. 원래 환지는 재분배라고 그랬지. 원 소유자에게 재분배해주지만 채비지는 매각해버려요. 됐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선매제도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다 읽어드렸죠, 이거. 자, 선매제도는 선매, 우선하여 매수한다는 뜻이에요. 우선하여 매수. 누가? 정부와 같은 공적 주체들이 우선하여 매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국가가 국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땅이 꼭 있어야 되거든. 이 땅을 꼭 사야 돼. 자, 그런데 우리도 자본주의 국가니까 개인들이 또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막을 수는 없잖아요. 사유재산인데, 그죠? 근데 정부가 이게 꼭 땅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개인들이 거래하기 전에 국가 우선적으로 협상해라. 이게 선매예요. 너희들이 거래하기 전에 정부도 그 땅을 쓴단다. 너 둘이 개인 간에 거래하기 전에 국가와 정부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선하여 협상해라. 이거예요. 이걸 선매라 그래. 그럼 이 선매할 때 협상을 해야지 정부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매는 수용이 아니야. 이걸 기억해야 돼. 선매는 수용이 아니다.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단 정부나 지자체, 공사에게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제도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토지 선매라 이렇게 딱 나와. 선매라 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중간에 억수로 길어. 지문이 길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맨 뒤를 보라고. 맨 뒤를 보라고. 맨 뒤를. 맨 뒤를 봤더니 협의 매수할 수 있다 돼 있죠. 줄 딱 쳐. 협의 매수. 협의 매수. 어떨 때는 앞에 우선하여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 우선하여 협의 매수 이런 말이 나와. 그럼 O야. 근데 협의 매수가 아니고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X. 그럼 선매제도 나오면 어디를 본다? 맨 뒤를 봐라. 뭐 시군구청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뭐 시도지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라 적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다고. 우리 공법시험도 아니고 지금 그런 거 왜 해, 우리가? 선매의 뜻을 알면 된다니까. 선매는 우선하여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수용 그럼 X야. 안 읽을래 그냥. 그것만 볼래. 안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뭘까요? 토지 거래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되는 구역이다 이 얘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렇게 뭐가 있노 이거 지금. 토지 거래할 때 허가받고 하는 구역. 그죠?
그럼 여기는 많이 시험에 내면 그 누가 모르겠어. 토지 거래할 때 허가 받고 하는 구역 이런 거 내겠나? 안 내겠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데 이거는 물어볼 수 있겠네요. 지정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아시겠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 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 근데 우리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함부로 계속 너 죽을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허가받고 거래해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걸 기간을 딱 정해놨다. 5년 동그라미 하세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됐어요? 오케이. 연장도 가능해. 일단 5년 이내 해놓고 또 연장할 수 있어.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럼 궁금한 점이 생겨.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어디 가서 받아야 돼? 장관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 되나? 장관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토지거래 할 때마다 울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럼 여기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래 받을 때마다 울산은 또 광역시니까 저 가면 되겠지만 뭐 울산이 아니고 저기 뭐 경남 합천 거기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 창원의 시도지사한테 가지고 허가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시군구청장한테 받는 거야. 거기까지는 없지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와 거래를 허가해주는 허가권자가 달라요. 참고로 하시면 돼요. 개발제한구역은 뭔지 아시겠죠?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토지 적성평가입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말 그대로 토지의 적성을 평가해 보는 거야.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거라고. 그럼 토지의 적성은 뭐가 있는데? 자, 우리 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어. 얘 적성을 평가해 보자. 학교에서 적성평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 문과 갈래? 이과 갈래? 이거 평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토지의 적성은 뭐냐? 너 개발할래? 보존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는 토지를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거를 알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교재 보세요. 1번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토지에다 동그라미 합니다. 개발과 보존, 개발, 보존 동그라미. 이 개발과 보존이 경합이 발생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개발해야 돼. 어떤 사람은 보존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이과 가야 돼. 아빠는 문과 가야 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야. 야, 그럼 안 되겠다. 적성평가해보자, 우리.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토지를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런 경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토지 적성평가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둘째 줄에 토양이라든지 입지라든지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네. 그럼 개발, 보존, 경합 나오면 적성평가. 선매 나오면 수용 나오면 안 돼. 그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돼요. 219페이지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고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